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역시 정치권은 여러 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정 대비체도 하나하나, 정책 논쟁도 하나하나, 인사청문도 하나만인 문재인 정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수야당 국회 일정 보이콧, 협치 물 건너가나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 탓에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됐고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야 원내대표단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세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 의원께서 먼저 왜 보이콧하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이제 그 경질, 그다음에 그 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받아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협치가 안 된다고 할 때 대개는 강한 사람한테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 하고 있는 인사, 그러니까 경제 투톱 경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저는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인사 참사들이 많긴 했지만 이분이 무슨 도시계획, 부동산 이런 전공하시는 교수인데 다운계약서 의혹, 위장 전입, 차남 증여세 의혹, 또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등 한두 개가 아닌데, 문제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몰라서 다운계약서 썼다든지 무슨 위장 전입 몰라서 했다는데, 이분은 부동산 도시계획 하시는 분인데 다운계약서를 모르는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늘 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게 7번인데 이게 지금 과거의 정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독단적인 운영 아닙니까? 협치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은 뭘 했나? 이 담당자 아니면 스크린해야 될 분이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이분의 은사인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 낙마하기도 하고 이런 조명래 장관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 두 군데에서 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는요,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른미래당은 이거 하나라도 해주면 협조하겠다는 건데, 제가 봐도 저는 왜 감사원 감사 끝나고 하겠다 이런 건데, 아니 지난번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4대강 감사원 감사 4번인가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못 믿겠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박원순 보호용으로 지금 막는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먼저 좀 양보를 해라. 협치의 시장은 강한 사람이 좀 해야지 하는데, 야당은 매일 말만 해도 듣지도 않고 원웨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협치가 안 된다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많은 그 논리적 무장을 하고 나오신 아니요,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강해지셨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민심. 예, 이게 민심입니다. 강 의원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우선 그러신 겁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조국 수석을 해임해라. 또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상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7명이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요, 야당이 그동안 모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묻지마 반대.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 해임하는 조건을 가지고 국회를 파행시킨 거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고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용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조사 문제는 네. 저는 이것은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파행으로 갈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 그럼 그거는 저는 이건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3가지가 있는데 네. 현재 전수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는 정부 측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여야가 잘 협의해서 이건 뭐 큰 무리가 없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걸 대화할 그 뭐가 여유가 없어요. 그냥 파행시켜버리고 국회가 그냥 그 예산안 가지고 볼모로 잡혀서 보이콧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욕을 먹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이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잘못했다고 알고 김성태, 김관영 두 분이 3가지 조건을 내걸고 했다가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요? 조국 해임은 너무했구나. 그래서 김관영 우리 원내대표가 그러면 한 가지라도 들어주라. 국정조사라도 해주라. 이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이 슬기롭게 협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해결책을 좀 김영기 제시해 보시죠. 해결책을 뭐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마는 지난주에 저희가 논의할 때도 예산 471조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을 네. 꼼꼼하게 심사할 그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한 보름 남은 거예요. 네.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참 지금 국회 상황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뭐 보이콧 중독에 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예. 그런데 일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과거 민주당의 모습을 제가 이제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워낙 그땐 더 했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보이콧 중독은 그때도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과거를 생각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야당의 심정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한다는 한 것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7가지 기준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인사였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청와대의 그 변명이라는 게 조금 탐탁지 않고요. 두 번째는 조국 수석 물러가라 이 조건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집권 1개월 만에 불거져 나온 문제였죠. 네. 이미 그 뭐 안영환 법무부 장관이랄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안경환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막 그때 여러 가지 문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이미 뭐 촉발됐던 네. 문제인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석을 임명할 때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웠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장하성, 조국이었잖아요.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전과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 물러나고 나서 조국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뭐 던질 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카드인가 생각했을 때는 억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국회 보이콧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고용 세습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감사원 감사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문제가 드러났는데 뭘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하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받아야 받고 된다.
두 개 못합니까? 여러 가지 다 하죠. 왜 못합니까? 뭐 예산심사하는데 국정조사하면 세월 다 간다 이러는데요. 몇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벗어나서 보이콧하는 거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여당의 태도가 그렇게 온당하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정조사를 빨리 받고 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빨리 꼼꼼히 착수해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 의원님, 그러니까 타겟은 조국 수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니에요? 김 의원님 말씀처럼 네. 국정조사만 받아도 아마도 김성태, 지금 김관영 두 원내대표는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좀 봅니다. 국회 보이콧을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라는 게 원래 되게 세게 나오지만 하나 정도가 들어주면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권 잡아보니까 야당이 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협치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면 뒤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조국석에 대한 거는 정치적 공세도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원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거쳤던 자리고 또 뭐 우병우 수석도 강했던 것이고 뭐 이런저런 거로 보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하성 조국 투탑이 있었는데 네. 장하성 실장은 어쨌든 이번에 경제 문제로 경질됐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하나의 기둥은 무너진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나의 또 한 다른 기둥도 지금 별로 성과가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나 이런 거로 해서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드느냐가 경제와 인사입니다. 인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석 경질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청와대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준을 이미 공표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뭐 7가지인가? 네. 그러면 지켜야죠. 근데 지금 이번에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뭐 한두 개 아니 여러 개 걸립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웃기지 마. 계속 유언해도 강행, 뭐 조명래도 강행. 또 심지어 그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송영무 장관도 되니까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될 때도 시끄러웠는데 된 뒤에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뭐 구설, 뭐 여성, 뭐 미투, 송영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거죠. 근데 그때 네. 되기 전에도 능력도 문제가 있고 뭐 또 스크린에서 문제가 많은데 왜 조국석은 이렇게 검증을 못 하냐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뭐 조국석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이미 전 조국석은 많은 타격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네. 두 번째는 뭐 여권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경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총선 출마하실 분들은 왜냐하면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님이 그만뒀습니다. 네. 총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말 정치 계속할 분들은 청와대나 내각에서 빠져나와서 준비하시는 것도 연말 연초에. 방법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네. 그 조국석이 뭐 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사과라도 좀 하시든지 너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뻣뻣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SNS에 글을 띄우면서 문제가 되니까 퍼스트 펭귄이다 나는 과거에 당신들은 안 했지만 난 이것도 한다. 그러니까 표현은 참 좋습니다. 퍼스트 펭귄. 그런데 네. 어쨌든 야당에서 볼 때 조국석은 비판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사과도 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늘 뭐 내가 옳다. 나는 뭐 뜨뜻하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협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예. 수석이 사과하면 조국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사과해라.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과거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죠. 제가 볼 땐 야당이 전술을 잘못 쓰고 있어요. 왜 세 가지를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고리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 이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여당 내에서 또 많은 언론 그 진보적 언론들도 칼럼을 통해서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까지 동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걸고 협치에 협치 데려가면서 그 야당이 여당을 정치적인 공세를 해주면 점수도 따고 국민들한테 박수도 받을 건데 갑자기 조국 수석을 해임하라 그러니까 네. 물론 인사검증에 야당이 볼 때는 야당이 눈으로 볼 때는 문재인 그 장관들 내지는 있겠죠.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야당이 익스큐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못하고 그냥 껌껌이 동의를 안 해줘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략 실패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과 못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표명 그 얘기조차 안 하는 모습에서 조금 실망했고요.
조국 수석 사퇴 뭐 그 얘기하다 안 들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얘기할 거 아니냐 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했죠.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사퇴, 문재인 대통령 이 임명 강행한 거에 인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작전은 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서너 개 걸어놔야 하나라도 얻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민주당도 그렇게 했어요. 뭐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옥새를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서너 개 걸어야 하나 정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국정조사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은 정치 공세이고 야당으로서 할 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받아줘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예산 문제도 논의를 하고 네. 또 이 개혁 입법 통과시켜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본회의 열려다가 보십시오. 이제 개인은 5분의 1로 하는 건데 이 법안 심사 통과하고 하려면 한 150명이 돼야 의결 정족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다 합치고 3석 모자라서 이제 한 3석 정도 무소속이 참여한다고 치면 150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7석밖에 안 돼요. 세 당이 합하면. 그런데 될 것 같지만 안 됐잖아요. 정족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 입법도 통과 못한다는 거는 불문가지인데 예.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갈등하는지 그래서 국조 빨리 받는 게 저는 그러니까 야당 그 입장에서 지름길이라고 봤을 때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받으면은 다시 국회의 정상화에 협력하겠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게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바른미래당이 그거 그러면- 하나라도 해주면 들어간다 그러면 했으니까 국정조사를 안 받으면 계속 파행으로 가는 겁니까? 한 가겠죠. 그럼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물밑 대화를 하겠죠. 아, 그래요? 아마도.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저는 강기정 의원님이 진짜 지금 원내대표였으면 다 풀립니다. 이거 다 풀리는데 이거 하나 또 안 들어주고 이거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홍영표 대표가 이 말 들으시면 어떨까요? 대화가 작을 될 겁니다. 줄 12개 아니 12가지의 합의도 여야정이 상설에 비춰서 해냈고 그런 거 보면 네. 이 정도 합의를 그렇죠. 소유를 못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자, 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그 유치원 3법 문제. 이게 지금 뭐 이 법안 관련해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려다가 이제 안 되고요. 이 문제가 계속 늦춰지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양론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여야로 갈려버리는 것 같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유재산 문제도 나오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가 빅 이슈였죠. 네. 이 유치원 비리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네. 두 가지를 빼면 국감이 거의 볼 게 없었을 정도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두 개 다 유야무야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국조 없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감사원 감사와 뭐 전수조사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연말정국 지나면 또 한국당 전대로 가는 것이고 정치권이 또 내년에는 또 빅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언제 이거를 감사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조 빨리 받으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치원 그 3법 이 개정하는 문제에 그것도 교착 상태 아닙니까? 한국당이 태도가 돌변했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마치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이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글쎄 말이에요. 뭐 여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불과 한 보름 사이에 서서히 지금 기류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홍문표 그렇죠.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 한국당 내부에서 뭐 이거는 사유재산인데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토론회 가서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냐 한유총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의 이 고뇌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표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럼 법 개정해야죠. 네. 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잘못 없고 이 잘못된 법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국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스스로 그런 발언한 의원들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거는 법 개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예하며 미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홍문종 의원이 그런 발언 물론 뭐 제가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박용진 의원의 이 3법이 법안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재세 의원, 민주당 의원조차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저는 박용진 의원의 그 문제 제기 모든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법이라는 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너무 예컨대 뭐 단정적이라든지 또는 이게 저는 이 뭐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 그 원칙은 저는 인정하지만 그 시스템이 과연 사립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토론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뭐 우리도 법안을 낼 테니까 이제 병합 심리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좀 게을렀다. 왜냐하면 법안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 병합 심리를 하는 건데 이미 내지도 않고 곧 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건 제가 봐도 한국당이 조금 못한 것이고 그거는 뭐 명분상 밀리는 건데 다만 박용진 의원의 이 법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오재세 의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도 뭐 이야기를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소위에서 조금 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한국당이 대안 없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이 태도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세 가지잖아요. 결국 이제 박용진 의원의 3법을 우리 당론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은 했지만 이걸 그 자꾸 하나 고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익을 그러니까 또 에듀파인이라는 국공립에 쓰는 회계 프로그램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쓸 거냐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은 심의하면서 논의하면 좋다, 수정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럼 저도 그 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의 그 토론회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냥 돌변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자리에 모이는 천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만 지금 보이고 그 거대한 얼음으로 보면 빙하로 보면 9분의 1에 해당되는 아래에 감춰지는 학부모들 네. 안 보이는가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저는. 그래 제 생각은 이 3법을 손 하나 건들지 말고 그대로 방망이 두들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대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고 내년에 다시 보자. 그러면 다시 또 유치원 원장님들의 생각과 지지 세력이 달라지고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혹시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 계산들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데 이번에 그렇게 국민 쪽 공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건 쉽게 그냥 넘어가지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립유치원 3법이나 우리 지금 과제가 몇 개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3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조사 문제라든가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협치하고 빅딜 해야 됩니다. 그 유치원 3법이 이번에 정기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게 참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데요. 사립유치원 문제가 지금 계속 혼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 상황이잖아요. 같아요, 좀. 예, 그래서 유치원은 뭐 문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지원금도 정부에서 받는 거 학부모가 받아서 우리한테 내도록 해라라고 뭐 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 또 나중에 사과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부모들도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혼돈 속에 있는데 양쪽이 다 이 극단으로만 치닫지 뭔가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또 이 3법, 유치원 3법도 그냥 이렇게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굉장히 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예.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지원금이라는 게 뭐 어디에 쓰이는지 명목이나 이런 게 구분이 불분명해서 네. 그거를 뭐 전용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럼 이거는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만이라도 뭐 보조금처럼 뭐
그 변경을 해서 변경한다든가. 정확하게 항목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뭐 이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랄지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라도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이대로 그냥 이렇게 큰 문제를 온 나라가 들썩였던 문제를 이렇게 지나간다? 아이들 어떻게 그건 보내겠어요? 정말, 유치원에 예, 정말 말이 아니죠. 불안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처럼 법을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행법으로도 과거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 유치원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알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서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그쪽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항복했다고까지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늘 있었던 거고 지금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들이 사실은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래요. 이번에 국감 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조차도 진보 교육감들 막 비판한 이유가 그겁니다. 당신들 그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뭐 감사 인력이 적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동안에도 네. 충분히 미연에 뭐 다는 모르지만 한 70%는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풀어준 겁니다. 심지어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무슨 뭐 랜턴 끼고 온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뭐 무슨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여야 문제 없이 자유한국당이나 센 정당은요 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권력에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처럼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그렇게 했다면 굴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법으로서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법을 통과시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뭐 경제개혁 4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통과돼야 되는데도 통과시켜 줬었습니까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늘 있어오던 문제다. 다만 이왕이면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자유한국당도 빨리 그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 법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 법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타까운 거는 이 교육 문제인데 그렇죠. 이 교육 문제가 한일충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참 정치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우선은 학부모와 유치원 간의 신뢰관계가 계속 깨져 있는 네. 상태가 봉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늘 글쎄 말이에요. 저 유치원은 우리 애들 보내는데 제대로 할까 이런 불신이 되고 두 번째 유치원 관계자 사립 유치원 관계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올해 나타난 문제를 그대로 해도 네. 어쩌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때문에라도 빨리 이 문제 처리 안 하면 국회 올해 임시국회 계속 열리도록 해야죠. 네. 반대를 무릅쓰고 부총리가 된 윤의 이 부총리가 좀 능력을 보여줘야 네.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능력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되자마자 지금 바로 터진 문제니까요. 예. 자, 하여튼 예산안 문제도 있고요. 또 뭐 보이콧으로 90개의 법안이 지금 발목에 잡혔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국회 정상화 될 것 같은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치고 태풍도 몰려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남은 기간 동안 비대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를 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 교체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정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한국당 문제입니다. 전원책 해촉, 후폭풍, 당권 경쟁 조기 점화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전원책 조광특위위원 전원책 변호사를 문자로 해촉시켰습니다. 후폭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변호사는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친박계까지 가세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전원책 변호사가 뭐 포럼을 만들어서 뭐 당을 만든다 그런 얘기까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은데요. 뭐 기자회견도 어젠가 했죠? 어제 했죠. 예.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예.
기사로만 예, 봤습니다. 예. 예. 아, 네, 뭐 큰 폭탄 발언이라도 할지 그건 없었어요. 내부의 어떤 네. 그런데 전혀 뭐 쓴소리하고 말았더라고요. 예, 예. 폭탄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네. 그 외부 조강특위원 2명을 추천했는데 그 외부 인사 2명 추천을 김병준 위원장이 강압적으로 추천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추천을 원래는 외부 인사 다 맡기기로 사이는 했으니까? 다 맡기기로 했는데 어. 2명을 당에서 추천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약간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그 조강특위원 해촉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끝났다고 봐야죠. 사실상 그래요? 끝났어요? 끝났죠. 이제 뭐 특별히 할 일 없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 로드맵도 만들고 네. 제이노믹스에 비추어서 아이노믹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걸 만든다고 해서 어떤 힘이 있을 거며 네. 이미 2월 전당대 준비로 가는 거죠.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김병준 의원이 2월 전당대 준비위원장으로 끝이다. 사실상 준비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칼제비 혁신 그 보수의 재구성 네. 뭐 이러라고 왔는데 그냥 이제 전당대 심판 보러 오는 정도의 사람으로 전락했으니 전원책을 자르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스스로 네. 끝났다 이렇게 평가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를 기용이래요. 기용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기용했는데 별로 더 상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 어렵게 한국당에서 모셔온 분이고 네. 또 전원책 변호사도 19초려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문자로 해촉했는데 네. 문자로 해촉한 이유가 이 전원책 변호사의 생활 패턴이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뭐 나한테 전화하고 이러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통보하고 나중에 전화로 하고 뭐 이런 것이다라는 한국당의 옹색한 변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문자 해촉을 받은 전원책 변호사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방식도 그렇고 19초를 했다는 분을 문자로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방식은 참 잘못됐다. 그러나 전원책 네. 변호사 자신도 반장하라 그러더니 학생회장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보폭을 넓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을 말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죠. 네. 앞으로 뭐 정치 행보를 보일 것처럼 지금 아마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할 말이 더 있는지 저는 그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 의원님도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처음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렵다. 전원책 조강특위원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사람이기 하셨던 때문에 것 같아요. 뭐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지금 4달 정도 되셨는데 네. 저는 인적 쇄신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정강석화처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하듯이 정강석화처럼 했어야 됐고요. YS 정권에서 YS가 집권한 지 며칠 만에 하나에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하듯이 그렇게 번개처럼 해치우지 않으면 4개월 지나서 인적 청산은 뭐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누가 본인에게 그런 권한을 주죠? 권한이 있어도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뭔가 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거를 떠나서 공명정당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당은 이제 숨어있던 모든 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네. 12월 원내대표 선거, 2월 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박지원 전 그 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전대준비위원장 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좀 작곡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집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를 보면 또 반대입니다. 뭐냐면 그래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고 난 뒤에 물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탓도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했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이 40.1, 자유한국당이 22.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네. 바른미래당, 민평당은 사실 제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한 자리 숫자 거의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들기 같다고 비판하지만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실정을 비판하는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대표 선수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은 지금 뭐 김병준 위원장이 뭐 빨리 그만둬야 되는지 늦게 그만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존재감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지만 이분이 처음 왔을 때 했던 그 스케줄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도 전원책 변호사와 헤어지게 된 이 계기는 이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시간을 달라. 6, 7월 날 전당대회를 하고 그전에 내가 본태 통합도 하고 뭐 다 하겠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 처음 계약이 다르지 않냐. 우리는 12월 말일쯤 12월까지는 당협위원장 중에서 재신임할 사람하고 7사람 치겠다. 1월에 공고 내고 1월 중에는 신임 당협위원장 모시겠다. 그리고 2월달 전당대회 하겠다. 뭐 3월 초에 할지도 모르지만 하겠다. 근데 그 스케줄대로 이 사람은 가겠다는 겁니다. 왜? 이분은 전원책은 뭐 대권 꿈이 있다지만 아니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내가 처음에 했던 스케줄대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 스케줄이 지금 당무감사하고 있고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재심 내지 당협위원장을 칠 겁니다. 근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로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친다면 70%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분 다 국회에서 아시지만 한 정당에서 현역 의원을 20%만 당협위원장에서 날리는 것도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김병준 위원장이 12월 달에 국민이 볼 때 적어도 인적 쇄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할 때는 비판을 받겠지만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겁니다. 다만 이제 전원책 변호사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뢰도에. 그렇긴 하지만 원래 스케줄대로 가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원책이라는 카드가 있으면 둔한 칼 한번 휘두른다 그랬는데 이 정도의 강한 칼을 휘두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전원책 말고 다른 분들은 현실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물갈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진도가 그대로 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한나라당, 민주당 시절에 대통령이 잘할 때는 5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못할 때도 한 40% 중반쯤 나올 때 민주당 지지율이 기할지 모르지만 15% 정도 났습니다. 그 과거에. 그리고 민주당이 잘해도 25%까지 나오기가 힘듭니다. 야당이 그 당시에도. 지금 지지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저는 25%까지 갈 수 있지만 25% 이상 30%까지 가기는 힘든 게 민주당이 40.1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나름대로 40%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고 개인 김병준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병준이라는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이 국민들의 어쨌든 이 데이터로 통한 걸 보면 저는 이상할 거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프로그램들을 좀 가는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연말에 그러면은 정말 뭐 20이든 30이든 50%든 인적 쇄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 해요? 아니 예. 그거는 김병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조광특위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광특위요? 지금 저는 자꾸만 우리가 전원책 변호사나 김병준이 생각한다고 해서 50%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 기준이. 그래서 조광특위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기준을 이번에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서 이번에 인터뷰도 하고 이건 뭐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중앙에서 한 게 뭐이냐? 탈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몇 명이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조광특위가 하는 것이고 조광특위가 자르면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에서 확정합니다. 확정. 확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호님 말씀은 이제 희망사항이 섞인 아니 지금까지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섞인 기대를 말씀하신 거니 그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 여야가 균형 있게 정말 양축으로 국회가 윈윈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인적 청산을 하고 보수의 깃발을 소위 아이노믹스를 만들고 또 보수의 대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 보수의 깃발 들고 정체성을 예를 들면 평화 노선을 평화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만약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평화 로드맵을 딱 발표했다 동의할까 싶어요. 지금 반복 내지는 냉전 사고가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 새로운 평화 로드맵으로 과거에 이런 분단의
의식에서 탈피하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다. 한반도에 네. 평화의 시대가. 그러니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당신이나 바꾸셔 하고 거절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인적 청산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적 청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친박, 비박, 뭐 김무성계 막 다시 이제 솟구쳐 나오던데 그래서 인적 청산이 결국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보수의 깃발, 아이노믹스도 못 세울 거고 결국 이런 것이 안 세워지면 소위 이현주 의원은 가겠지만은 보수의 대통합이 되겠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하신 것은 네. 우리 진 의원님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 섞인 순서대로 착착착 돼가고 있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요 착착착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말로만 착착착 진행된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첫째, 네. 김병준의 그 평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고 이야기하시죠. 또 두 번째, 예. 아이노믹스가 발표됐습니까? 예. 이미 예고 다음 주에 한다고 예고했으면 그걸 예. 보고 비판하면 되고 또 두 번째, 아니 경제 문제는 솔직히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지금 뭐 경제가 어떻다? 저는요. 아니, 경제야말로 말할 수 없지요. 제 말씀 듣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 지도가 지금 네. 6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갤럽은 뭐 4, 5주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트렌드고 또 두 번째 평화 로드맵도 지금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과거의 정당을 보면 만들고 난 뒤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추인을 합니다. 당연히 추인해야죠. 뭐 김병준 아이디어대로 또 그 제가 듣기에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국방위나 이런 의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하는 그런 평화 로드맵 아니고요.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평화 로드맵은 좀 위험한 게 좀 있습니다. 선수가 좀 바뀝니다. 저도 평화를 원하지만 이완용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좋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면 그래 놓고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비핵화가 전제돼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지금 근데 거꾸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이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저는 김병준과 이해찬이 토론하라 이겁니다. 왜 저는 이해찬 알겠습니다. 대표는 평화 TV 토론 하려면 또 안 합니다. 또. 평화 로드맵이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노믹스에 대해서는 발표되면 다시 토론하기로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경제 이야기 한 말씀 굳이 하고 가야 되겠네요. 예. 지금이라도요. 경제 문제를 과거 박근혜 이명박식으로 돌려놓으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살리고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돈 풀면요. 그냥 경기 살아납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보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김유정 의원님이 네, 있죠.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처절한 반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 보수의 가치 재정립 부르짖었는데 사실상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월 전대 얘기합니다마는 몇 개월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유일하게 인적 청산 한 사람 하는 것이 전원책 조광택이 위원인데 있는 현역들, 뭐 힘 있는 사람들, 온갖 계파에서 이렇게 나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시쳇말로 호박나무를 이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청산한 분이 전원책 조광택 위원 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뭘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인적 청산이 뭐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착착 진행돼가고 있다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돼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이걸 설득이 될까요? 저는 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대라도 차질 없이 잘 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장답게. 예,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제가 껴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짧게 한마디만 반박. 그건 아닌 게 사람을 청산하려면 명문제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12월에 결과가 나올 때 치는 거 인적 청산을 하는 거지. 지금 당무 감사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무슨 힘으로 지금 잘 나가는 국회의원은 당신 나가. 이거는 저는 청산을 하더라도요. 수긍할 수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해야지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무슨 뭐 괴력의 소유자입니까? 어떻게 있는 사람 당신 나가 그런 식은 저는 기대해 아니고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고 12월 중순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지금 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원책 한 분
잘랐다는 거에 대해 동의. 근데 다른 사람님 자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봤을 예, 때는 예. 그 인적 쇄신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가서 그게 안 되니까 전원책 변호사를 내세운 건데 전원책 아쉽죠. 변호사가 예. 내년에 하자. 내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서 내세웠는데 네? 전원책위원을 제일 먼저 청산한 셈이 돼버렸고요. 알겠어요. 설사 저희는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뭔가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전대에서 새로 당선되는 당대표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당대표 얘기 좀 하죠. 당권 경쟁 지금 황교안 이름 거론되는 사람이요. 황교안? 황교안, 네. 오세훈. 오세훈. 황교안 총리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 총리는 그죠? 나올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모르세요? 왜냐하면 만약 황교안이나 오세훈 두 분이 정말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 분이 빨리 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둘다 지금 당원이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도 무소속이고 황교안 총리는 원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데 네. 정말 진짜 생각이 든 밖에서 간만 보지 마시고 들어와 살아. 이거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문제가 꽃가마 타고 나 모셔가라. 지지율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 저는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스킨십이 부족하다. 쉽게 하면 이 강기영 의원 잘 아실 거야. 사람 보면 아우 형님 아우 뭐 술도 먹고 이름도 기억하고 술 못해요? 오 시장? 하는데 문제는 이미지가 저 사람은 댄디하네. 말씀은 잘하는데 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정말 전당대회 나오실 거면 네. 빨리 입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바뀌고 지금 저는 전당대회 그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지 오세훈 뭐 황교안 과연 나올까 아, 기사 모르겠습니다. 쓰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자들이 쓰지만 또 황교안 뭐 총리는 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2월달이 전당대회입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진호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제가 들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정보가 있으시네, 좀.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나올 수 있죠, 그냥. 김무성 그 복당파 등 지지를 받아서 김성태 원내대표로 그래요? 당대표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다 돼가니까 세게 한다 막 그런 이야기가 가능성이 들리던데. 있나요? 저도 내가 들었는데 네, 아, 또 들렸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포기했어요, 또? 예, 그런 왜요? 이야기 그걸 알 수는 진위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12월 초에 있습니다. 네. 그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흘러가는데 네. 물밑으로는 뭐 제가 듣기도 뭐 김성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당 대표를 꿈꾸고 있고 그래요? 또 밖에서는 지금 김태호 전 지사도 있습니다. 이분도 내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만약에 흥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네. 황교안, 오세훈, 김태호, 뭐 김성태 다 나와라. 그냥 다 나와서 붙어보고 네.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재미 아닙니까 진성으로 정치에. 하는. 저는 안 나갑니다. 김재철 의원님 저는 나오시죠.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때문에 기사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어쨌든 다 나와야지 모양도 좋고 또 거기서 이겨야지 진짜 진정한 당 대표지 안 나오고 눈치 보고. 근데 진성호님 말씀 들어보면 한국당이 굉장히 활기가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연락이 좀 옵니다. 저도 그 이거 보니까 요즘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봅시다. 뭐 요즘에 2월달에 자유한국당이 좀 됩니까? 조금 네. 아니 근데 어제 저는 김태흠 의원이라고 친박의 이제 재선 김태흠 의원이 의원. 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다선 친박 중진들을 좀 자제하라고. 왜냐하면 아니 김병준 위원장 이분도 김병준 위원장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스케일도 나가는데 왜 자꾸 흔드느냐. 네. 지금 김병준 위원장 나가버리면 당협 지금 심사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절차를 보고 그다음에 예. 진짜 김병준 위원장이 잘못하고 이번에 그 인적 수행이 안 되면 그것도 비판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조급한가? 왜 정당은 선거철이 되면 활기가 돌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생각하고요. 김성태 뭐 누가 나와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뭐 황교안 전 총리건 오세훈 전 시장이건 간보지 말고 화통하게 해라. 저 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하는 것도 한국당을 위해서는 괜찮은 카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는 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고 있나요 지금? 아, 본인은 나오겠다고 하면 뭐. 예. 확실히 떨어져도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아니, 들깨처럼 물어뜯겠다 정치는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늘 이겨야 됩니까? 네. 때로는 지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간보지 마십시오. 저 얘기 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 얘기 좀 간단히 하고 정리하죠. 반문연대
보수 대통합 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뭐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삼남한상을 우리가 다 논평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긴 한데 떴어 근데. 저는 이현주 의원 떴어요? 그렇죠. 언론에 자꾸 나오고 시끄러우면 뭐 각인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보수의 가치 재정립 김병준 위원장 얘기했고 뭐 네. 여기저기에서 뭐 신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반문연대라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하나의 뭔가 보수가 지향해야 될 점을 큰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정해놓은 그렇죠. 다음에 하나의 전술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반문연대라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반개혁의 상징이라던가 무슨 반민주화의 상징이라던가 그런 대명사라면 반문연대가 나름 보수의 어떤 의미를 정립하는데 뭐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율은 뭐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네. 그리고 방향은 맞다. 과정에서 실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계속 웃으셔. 저는 그 발상도 참 참신하다. 한편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제대로 이 보수가 치열하게 안에서 논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절한 반성이 우선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들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반문연대는 굉장히 없어 보이죠. 저는 반문연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통령 더 나오는 중임 제안이 없어진 모양. 과거에 저희를 또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전두환을 반대해도 반독재 전선 또는 반독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박정희 또는 반전두환 이런 말은 않죠. 역시 지금 반문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반대하는 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선거 때 뭐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자유한국당이나 여기가 가치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싫다, 문재인 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저급한 그 반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반론을 하면 반문연대가 지금 효과를 보는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그렇고 또 하나는 그게 반문연대 덕분인가요? 들어보세요. 예, 또 하나는 그건 아닌 것 문재인 같은데. 저도 이제 반문연대가 목표화돼서는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럼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 목표는 말이에요.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그게 이 제일 궁금해요. 호응을 받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현주 의원을 갖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는 김영 의원 말씀처럼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무럭무럭 잘한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하죠. 손학규 대표가 한마디 하죠. 심지어 요즘 우상호 또 누구야 이제 민주당의 중진 또는 박용진 의원도 무슨 배제로라 그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여성 의원한테 공격이 되는 걸 보면 이현주 의원은 컸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도 김성태 의원이 임종석 실장 비판하니까 예.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랬더니 김성태 의원이 크는 거 내가 어떡하냐 그랬는데 진짜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민주당과 모든 사람들이 때릴수록 힘이 커지고 있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물론 싫어하는 분도 많지만 네이버 기사 많이 본 기사를 보면요. 이현주 기사가 한마디만 하면 탑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그게 내심이고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자꾸만 이현주 의원 비판하지 말고 이현주 의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지 이현주 의원이 어떻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얼마나 볼 때는 보수에 사람이 없으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가 다 맞습니다. 보수의 맞는 아이콘으로 뜨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한심스럽죠. 자유한국당의 남자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건 동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벌써 토크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역시 세 분의 패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도 볼까요? 한 컷. 네. 네, 어제가 예. 수능일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딸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 오늘 그 일간지에 나서 그걸 선택을 네. 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도 작은 딸이 어제 시험을 봐서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하고 안아줬는데요. 얼굴이 그래서 많이 폈어요. 네? 고생 많이 시험 하신다. 잘 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찍으라고 했는데 잘 찍었어요. 국어를 그래요? 31번에 그 불수능이라고 국어를 31번이 엄청 가장 논란이 됐는데 네. 그걸 찍어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가는 웃으면서 겁니까? 잘했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찍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에요, 찍는 어려운 것도. 수능이었고 왜 이렇게 이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적정선을 찾지 못하는지 문제 출제 경향을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저께 굉장히 지금 뭐 안타깝고 뭐 다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그렇습니까? 그래요. 국어서부터 1교시부터. 그렇게 어려웠대요. 네, 너무 어려워서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게 과학인지 뭐 뭔지 모를 정도의 문제가 나와서 모두가 멘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국어에 이 걸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1교시부터 네. 뭐 멘붕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만큼은 조금 늦잠도 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과 또 그 가족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 본 우리 학생들이 한 59만, 그죠? 저도 제 고생 많았어요. 친구 후배들 이제 자녀들 시험을 치는데 어떤 후배는 이제 아들이 세 번째 수험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데려다 줬는데 세 번째 쫓아가는 이게 거예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참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우리 고3한테는 재수생 3세한테는 오늘이 정말 어제가 정말 지옥 같은 날이지만 또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김유정 의원님한테도 제가 뭐 위로를 해드리고 또 보니까 시험을 잘 친 것 같으니까 좋은 학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유엔 인권을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의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김성 대사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는데 뭐 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인권 탄압 등등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제재를 권고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 최고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또 최근에 이렇게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첨단 전술 무기를 지도하는 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됩니다. 아니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다시 또 협박하는 건지 평화의 이미지를 보이다가 또 때로는 이 북한은 이런 전술을 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리고 네. 지금 저는 지금 펜스 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그날도 브리핑을 하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에 대한 주제 논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백악관은 아니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이고 확실한 검증이 되는 그 비핵화까지는 제재 안 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이 뭐냐 뭐 계란이 먼저냐 시끄럽지는 하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그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테이블에 나온 거 아닙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 북한의 어쨌든 못 지킬 약속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네. 지금 뭐 광화문에서 요새 뭐 김정은 만세 연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고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의원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사진 한 컷으로 대신하죠.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이재명 지사하고 오른쪽에 앉은 아태 부위원장입니다. 이종혁. 네, 이종혁 네. 위원장은 잘 모르실 건데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고향이라는 소설 썼던 이기영 월북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익히 조금 우리 그때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다 책을 봤을 건데 이 이기영의 아버지가 이종혁입니다. 네. 네, 어제 그제 방남을 했죠. 한국에 와서 경기도에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예. 여기가 자율주행차를 지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남의 판교의 스타트업 그 기업 중에 하나의 그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이미 북한은 경제개발 노선을 사실은 자본주의형 노선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빨리 경협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지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당연히 물론 비핵화도 있어야 되고 네. 빨리 남북한이 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한 컷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하여튼 남북 관계를 푸는 방식과 속도 또 관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부 여당이 남북 관계 개선에는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해외도포 기업인들이 투자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북했고요. 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남한 고위급 대표단.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경기도 경제 시찰에 이어서 또 우리 여권 정치인도 만났습니다. 또 문화교류 사업과 관광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남북 협력의 가장 좋은 첫걸음 바로 문화 교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과 북이 사회, 문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요. 또 그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평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